사실 용산이 서울에서 정말 이 대규모 택지가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제 이 정도 규모로 남아있는 마지막 땅은 용산이라고 보통 봅니다. 조선 후기 때부터 땅값이 이미 올라요. 집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본이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죠. 일본이 북쪽으로 이 넓혀가는 어떤 발판으로 용산을 삼았다. 명확히 군사 목적으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요 땅, 금싸라기 땅 가져오겠다. 공원으로 하기로 돼 맞습니다. 있었던 네. 건가요? 공원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저는 SBS 정유미입니다. 오늘은 역사학자 김재원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사 공부하는 김재현이고요. 지금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네. 129 대책.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지역이 용산이에요, 용산. 네. 사실 용산이 서울에서 정말 이 대규모 택지가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맞습니까? 물론 지금도 서울 안에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은 있어요. 네네. 근데 요 정도 규모로 될 곳들은 예전에 뭐 강남, 그 다음에 뭐 80년대로 넘어가면은 목동, 그 다음에 상계동, 지금 노원이죠. 노원 전체가 한번 됐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번 크게 됐었던 데가 지금 강남 그 남쪽 지역, 네. 거기도 한번 크게 한번 됐었고, 지금 용산 그 직전의 대규모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마지막 땅이 이제 마곡이었었고, 네. 이제 이 정도 규모로 남아있는 마지막 땅은 용산이라고 보통 봅니다. 마곡 다음에 용산. 네. 용산에 이제 네. 정부가 13,000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 상당수가 지금 여기에 짓겠다는 거예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네. 그 용산역 앞 정비창 부지 네네. 여긴 거죠. 네네, 맞습니다. 드디어 여기에 뭐가 좀 들어오나 봐요. 이거 얘기 나온 지 굉장히 또 오래된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그 무상급식 그 관련된 문제로 물러나기 이전 오세훈 시정 때 이미 이 공간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이 섰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개발의 일부는 진행이 됐습니다.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판상형 아파트를 재배치해서 한강으로 열린 경관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어디까지 어느 동네까지 개발에 포함될 거냐, 그다음에 포함된 동네 안에서도 누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거냐, 이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황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게 됐었던 거죠. 뭔가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에서. 그렇죠. 그 상황에서 물러났었던 거고, 예.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시장을 하셨던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국제 업무지구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이었다 보니까 기존의 오세훈 시장 때 하기로 땅땅땅 했었던 거를 제외하고는 추진을 하지 않았던 거죠. 서울시는 거기다 이제 고층 건물 세우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네. 돌아오자마자 다시 속도를 냅니다. 용산의 특별함을 우리가 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좋을까요? 19세기 말, 뭐 일제강점기 시절 즈음부터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조선시대 때도 여기는 사람은 살고 있었고요. 조선 후기 때부터 땅값이 이미 올라요. 서울 주변의 땅값들이 지금도 조금 비싸듯이 이때도 집 가격이 굉장히 높았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용산의 어떤 위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건 안타까운 역사랑도 연결이 조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러일 전쟁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04년이 되면은 이제 일본이랑 러시아가 전쟁을 하죠. 근데 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중요한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용산이랑 관련된 거 딱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철도입니다. 원래는 경부선이라는 게 있었죠. 네. 경부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가는 네. 선이 하나 있다면 여기에 선을 하나 더 깔아요. 그게 경의선입니다. 경부선도 용산을 거쳐서 올라오기도 하지만 호남에서부터 또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더 중요한 거는 의주, 신의주까지 올라가는 열차가 하나 더 만들어지거든요. 네. 러일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이제 좀 의미심장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북쪽으로 이 넓혀가는 어떤 발판으로 용산을 삼았다. 명확히 군사 목적입니다.
거기를 출발 지점으로 삼은 이유는 한성과 가까워서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네. 크게 두 개. 음? 하나는 이미 용산역 인근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모여 삽니다. 이것도 명확하죠, 이유가. 뭐냐면 경인선이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미 조선 사람들이 다대문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외곽 쪽에서부터 조금씩 북진해서 올라가는데 초창기에 많이 살았었던 곳이 지금의 용산역 인근인 거죠. 그러니까 한강을 끼고 있는 그 용산역 인근 땅들이 19세기 말부터 1904년 이전까지 이미 일본인들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됐다가 여기가 용산역이 만들어지면서 그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들을 정비하고 기차들을 만들고 하는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공장이 지금의 정비창입니다. 이제 미군 부대가 이제 빠진 그쪽은 일본 군이 주둔하던 곳. 지금의 정비창은 일본 군들을 태우고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신의주, 러시아, 만주로 넘어가는 기차를 만들고 정비하던 곳이 지금의 정비창. 요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용산은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땅이었네요. 그렇죠. 이때 이미 1904년 시점이 되면 여기는 이제 일본 군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가 돼버렸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또 달라진 거죠? 러일 전쟁이 승리를 거두죠. 일본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는 이제 1910년으로 넘어가면 일제 강점기가 되잖아요. 조금씩 기지를 넓혀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군 기지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네. 그럼 그 사이에는 일본 군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가 용산입니다. 지금의 미군 부대 쪽에 일본 군 부대가 있다면 나머지 용산의 많은 땅들은 네.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다 거주 지역으로 1910년 이후로는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행정 인력, 군사 인력이 용산에서 좀 많이 거주하게 됐다. 지금도 그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남영역이나 예. 삼각지나 정비창이나 거기 가보시면 지금도 일본식 주택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때 당시 문화주택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들도 중간중간에 있어서 한번 놀러 가보시면 거기 아직도 일본의 흔적,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굉장히 많은 동네죠. 1945년 8월 15일 날 일단 일본이 패망을 하고 빠지게 되잖아요. 9월부터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용산에 그 땅으로 오는 게. 그렇죠. 왜냐면 딱 일단 대규모 미군이 넘어오게 되는 이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만 미군이 바라봤을 때 조선과 일본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인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미군 입장에서는. 여기 누구 땅이었는데? 일본 땅이었는데? 라고 하면 그냥 들어와서 통치하면 되는 거고 통치가 쉬운 곳에 자리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미군이 들어왔는데 가장 통치하기 쉬운 곳이 어디겠어요? 일본 군이 주로 있던 데겠죠. 그냥 쓰던 거 쓰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쓰다가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면 미군이 잠깐 빠집니다. 그 주한미 군사고문단이라고 500명의 미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은 다 일본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이 또 텅 비겠죠. 그래서 정말 잠깐 그 기간 동안 한국군이 쓰던 시절이 있어요. 얼마나 2년이 채 안 되죠.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곧. 네. 그러니까 48년부터 1950년까지는 국방부랑 육군 부대랑 이런 부대들이 조금씩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렇군요. 지금의 국방부가 용산에 있잖아요. 그게 이때 들어왔었던 흔적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1950년 이제 6월 25일 날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대규모 유엔군이죠. 그때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고 휴전이 53년에 이루어진 이후로는 이제 미 8군이 이 공간을 또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였냐면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많은 외국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32만 명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 군이 이제 한국 땅으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넓은 부지가 필요했었고 물론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땅은 용산이었었고 미군들이 이제 여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땅이 되는 겁니다. 노태우 후보, 당시 노태우 후보가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처음 꺼냅니다. 요 땅, 금싸라기 땅 가져오겠다. 용산 땅을 보세요. 서울 전체로 놓고
가장 가운데거든요. 네. 가장 알짜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군이 들어와 있다? 이건 한국 정서상 이미 1990년대가 되면 한국은 어느 정도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을 바라볼 때였었고 그 가운데서 또 군사적 주권 문제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래서 뭐 전시작전권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막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때인데 네. 서울의 가장 한복판의 정가운데에 여의도만한 땅에 미군이 이걸 차지하고 있다? 요게 이제 여론상 국민 정서상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요때부터 선거 때만 되면은 대선 특히 때가 되면 요 문제에 대해서 한두 후보씩 꼭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아. 반환할 거다. 시작이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 때입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노태우 후보가 공약으로 처음에 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도 그 바로 미군이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안보의 문제에서 서울을 미군이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을 미군이 해왔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었던 거죠. 여기에 미군이 있으니 서울이 안전하다라는 어떤 느낌? 네. 안보상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땅 당연히 우리 땅으로 반환해야지만큼 좀 여론이 컸어요. 그런 여론도. 그래서 이제 비등비등했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뺄 수는 없었고 그러다가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는 게 이제 노무현 정권 시기 넘어와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기에 합의를 해서 지금의 평택기지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게 합의가 되고 평택기지로 옮기는 과정을 요때부터 조금씩 한 거죠. 그 여의도만한 땅에 있었던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네. 뭐 1, 2년 만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뭐 기지 중에 일부가 옮겼다가 또 옮기고 하는 과정을 지금 거의 10년 넘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빠졌고 조금씩 옮기고 있고 2007년에 이미 이 미군이 빠진 땅, 네. 이 미군 부대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정은 났어요. 2007년에요. 네, 이미 2007년에 났습니다. 그때 어떻게 공원으로 하기로 돼 맞습니다. 있었던 네. 건가요? 공원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 근데 이 미군 부대가 있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땅이 굉장히 오염됐었던 거죠. 요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꽤 많으실 거예요. 2007년, 8년 무렵 뭐 그게 뭐 벤젠부터 나오고, 뭐 무슨 독극물이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수질 평가라든지 토양 평가에서 공원으로는 도저히 불릴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어쨌든 그런 환경 문제가 첫 번째, 공원이 바로 쉽게 안 됐던 이유. 네.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부처 간의 이해 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공원 설립에 네. 반대하는 부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반대라고 또 얘기하면 네. 또 그분들이 또 우리 반대한 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해관계가 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여의도만한 이 땅을 어떤 부처가 소유할 것인가 혹은 어떤 부처가 개발의 주체가 돼야 될 것인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국유지다라는 입장에서 국토부 하나는 이게 왜 국유지지? 여긴 서울시인데? 시유지지라고 하는 서울시. 국방부는 이게 왜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돼? 여기는 원래 미군 땅이었고 48년 그때 대한민국 정부 들어섰을 때 여기 국방부 있던 땅이야. 네. 국방부가 관리해야지 네. 라고 하는 땅이 있고 하나 더 낍니다. 어디죠? 문체부가 여기는 역사적인 땅이야. 여러 국가기관들이 숟가락을 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근데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국토부 주관입니다. 국토부가 마음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애매모호한 땅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심포지엄을 같이 계속적으로 열어서 같이 논의를 해본다던가 뭐 이런 작업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속도가 안 납니다. 너무 안 나네요. 아,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용산에 딱 갔을 네. 때 뭔가 이렇게 딱 달라진 네. 뭔가 이렇게 정리된 땅은 도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건가? 제가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죠. 아직도.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문제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환경평가 기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게 아직까지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아마 이거를 바라보시는 여러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네. 이 공간을 그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데에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 최근에 용산하면 우리가 또 빠질 수가 없는 게 네.
대통령실 아, 네네.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나중에 역사에서는 이렇게 기록될 거 아니에요. 뭐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갑자기 이전을 해서 여기까지 있었고 이재명 정부 와서 뭐 다시 여기로 옮겨졌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쓰여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올까? 역사에서 기억되고 기록된다는 건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 이전 정권이라는 게 대단히 가깝고 작년만 하더라도 진짜 하루하루가 10년 같았던 막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역사는 원래 좀 긴 안목으로 보는 학문이거든요. 멀리 떨어져서 100년, 200년 혹은 1000년 뒤에 이때를 하고 짠 하고 보면 그냥 약간 중간에 한번 삐끗했었던 어떤 해프닝 정도? 요 용산으로 옮겼었던 요 문제 같은. 네네.